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오늘 건축법 해설 30회 시간입니다. 2019년 3월 22일 날 건축법 해설 1회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 1년 동안 건축법 해설을 꾸준히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또 때로는 다른 영상 때문에 이 업데이트 기간이 조금 길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건축법 해설 30회 시간인데요. 30회 시간은 그동안 우리가 건축물의 면적과 높이 등의 산정 부분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30회 시간에 그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30회 시간은 건축물의 처마와 반자, 그리고 층고, 다락, 옥상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119조 면적과 높이 등의 산정 방법에 대한 후반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부 지리외신도 있고요. 또 다락에 대한 내용, 또 그리고 옥탑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30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마 높이의 산정 방법이 있는데요. 처마 높이는 이 지표면으로부터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돌이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처마 높이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림이 지금 3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림 첫 번째 보시면은 기둥이 있고 요게 이제 깔돌이죠. 깔돌이까지의 높이, 그리고 지붕틀까지의 높이가 처마 높이로 보시고요. 자, 두 번째 그림은 깔돌이가 없고 바로 보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 하부까지 처마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은 조족조를 기본으로 해서 위에 목구조가 앉혀져 있는 그러한 구조인데요. 이 역시 보하단부까지 처마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반자 높이의 산정 방법입니다. 반자 높이의 산정 방법은 우리가 이제 반자가 천정고죠, 천정. 천정인데 아직 법에서는 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자 높이를 보시면은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이게 이제 정의가 되겠고요. 다만 한 방에서 반자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의 반자 면적에 따라서 가중 평균한 높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반자 높이는 천정고죠. 천정고. 천정고는 실링 하이트라고 우리가 말하죠. 실링 하이트. 그래서 방의 바닥부터 이 천정까지의 높이가 반자 높이가 되겠고요. 만약에 방의 모양이 이 지붕이 들쑥날쑥 높고 낮으면 그 부분에 대한 평균 높이를 우리가 반자 높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래 그림 같은 경우는 뭐 다락방 같은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구조체가 이형적인 구조체인 경우에는 가중 평균한 높이를 보겠다. 뭐 처마 높이와 반자 높이는 뭐 크게 건축물에서 좌우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기본적인 지식으로 좀 봐주시고요. 자, 8번째가 층고 내용입니다. 층고. 여러분이 층고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건축물의 층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방의 바닥 구조체의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 바닥 구조체입니다. 바닥 구조체 윗면. 그러니까 층고의 시작점은 아래 바닥 구조체의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바닥 슬래브가 있고 위층에 바닥 슬래브가 있죠. 우리가 이제 구조체라고 하죠. 주요 구조부의 바닥 슬래브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를 보면 바닥 슬래브 위에 바닥 마감이 있죠. 우리가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온수 난방 패널 같은 경우라든가 온수 난방을 하고 마감을 치죠. 이게 이제 바닥 마감이고, 그리고 또 천정 부분에는 슬래브 하부에 반자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층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보시면 바닥 구조체의 윗면으로부터 윗바닥 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이게 층고가 되겠습니다. 천정고라든가 바닥 마감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실무를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고요. 우리가 층고 산정을 할 때에 단면도를 그릴 때
층고 산정을 할 때에 이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의 윗면까지로 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는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서 이 가중 평균한 높이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가중 평균한 높이에 대한 문제는 좀 다락방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층고 제한이라든가 다락방 같은 경우는 일정 높이가 넘어가면 이게 이제 바닥 면적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다락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락방 부분은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그림처럼 다락방의 층고가 1.5m, 평지붕이죠. 평지붕은 1.5m 초과시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사진 경우는 가중평균 높이가 1.8m 기준이다 라고 있어요. 자, 건축법상의 다락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건축물의 지붕 속이나 또 부엌 등의 천장 위에 건축물의 구조상 발생하는 어떤 공간을 2층처럼 만들어서 거실의 용도가 아닌 물품의 보관 등에 활용토록 한 공간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하지만 사실 다락방이 아니죠. 다락이죠, 다락. 다락인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거실의 용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실의 용도가 아니고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라는 거죠. 그래서 다락에는 난방도 하면은 안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 더 안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다락에 대한 기본 내용인데요. 사실 다락에 대한 부분은 한번 우리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다락에 대한 규정이 각 지자체별로 다 다르다는 겁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25개 구가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다락에 대한 규정이 좀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각 지방별로 이 다락에 대한 규정을 다 각각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락을 설치를 할 때에 꼭 지자체에 확인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참 이게 법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자체에 들어가면 다락에 대한 문제들이 다 해석이 다르고 또 각 주무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업무에 혼동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락의 층고가 1.5m, 1.8m 이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층고의 개념은 구조체 하부에서 윗 구조체의 상부까지 보잖아요. 슬라브 하부부터 위층 슬라브의 상단까지 보기 때문에 다락의 층고가 매우 민감한 거고요. 경사진 다락이 많죠. 그래서 경사진 다락 같은 경우는 이 가중평균한 높이를 또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8m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제처 법령 해석에 다락의 설치 장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다락의 설치는 꼭 최상층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락의 설치 장소는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법제처 법령 해석 17-0184에 나와 있습니다. 2017년 6월 1일에 나와 있는 법제처 법령 해석인데요. 이 다락의 설치 장소는 최상층으로만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 그 복층형 오피스텔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오피스텔에서 위에 상부에 이 다락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복층형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수납 공간입니다. 수납 공간. 이 역시 오피스텔을 분양을 할 때에 지자체에서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는 자치구가 있고 또 불허하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은 거실 목적이 아니고 수납 공간의 목적이다. 난방도 하면 안 되고 수납 공간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좀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층고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층수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 층수 산정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층수 산정 방법의 원칙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옥상 부분과 지하층은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층수를 산정할 때에 지하층은 제외하고 지상에 있는 층수만 산정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옥상 부분은 8분의 1 이하는 층수에 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층수가 다를 경우에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그러니까 건물을 설계하다 보면은 한 건물 내에서도 여러 개의 층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복층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층수가 가장 많은 그 층수로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한다 그 내용이고요.
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는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한 개의 층으로 산정한다. 즉 예를 들면은 경기장 관람석처럼 약간 애매한 층수가 없는 애매한 그러한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을 한다 나와 있습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왼편에 있는 게 지하층, 1층, 2층, 3층, 옥탑 이렇게 나와 있죠. 오른쪽 그림은 일종의 이제 중간에 복층형으로 오프닝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공간인데요. 오프닝 된 이 공간은 뭐 별도로 안 보고 3층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층수 산정이 애매한 경우는 일단 최대한 많이 있는 층수를 본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민감한 게 이제 옥상 부분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옥상 부분. 옥상 부분에는 우리가 옥상에 설치하는 내용들이 승강기 탑이나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이런 게 있죠. 보통 우리가 승강기를 마지막 층까지 설치하게 되면은 승강기의 이 오버헤드 부분이 대략 한 1.2에서 1.5m 부분이 돌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엘리베이터 기계를 설치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승강기 탑이 돌출하게 되어 있고 또 기계식 같은 경우는 승강기 탑이 굉장히 많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자, 그리고 계단탑 같은 경우는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탑 그리고 망루라든가 장식탑이라든가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서 12m를 넘는 부분에 한해서는 건축물 높이에 산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고 12m 이하이면 건축물 높이에 산입을 안 하는 겁니다. 거꾸로 해석하면은. 그리고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높이에 산정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왼편의 그림을 보시면은 건축물 A가 높이가 30m고 옥탑이 10m입니다.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라고 봤을 때, 자, 이 건축물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30m겠죠? 옥탑이 12m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옥탑에 대한 부분은 빠지는 거고 이 건축물의 높이는 이제 30m까지 됩니다. 자, 오른편의 그림을 보시면 건축물 B 같은 경우는 건축물 자체가 30m 그리고 이 옥탑이 15m일 경우에는 건축물 B의 높이는 얼마냐 이렇게 봤을 때 옥탑이 12m까지는 높이를 산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5m에서 12m를 빼면 3m가 남죠. 그래서 건축물 B의 높이는 33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칙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또 옥상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옥상 부분의 고려사항에서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높이에 산정을 하고 층수에 산정을 하는 거죠. 자, 높이에 산정되고 층수에 산정되면 우리가 민감해 봐야 될 게 바로 일조권 제한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조권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3계층이죠. 다가구 주택은 3계층이고 옥탑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탑방이 있는 경우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거가 4계층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탑방은 주거의 목적으로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사용한다는 가정입니다. 최근에 이런 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더 받기 위해서 옥탑방을 개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월세를 주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주거가 4계층이 인정이 되면서 다세대 주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8분의 1을 초과했고, 자, 그리고 4계층 인정돼 버리면 다세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매매할 때 양도세, 중과, 다주택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죠.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인데 우리가 세법에서는 옥탑 부분이 불법 확장을 해가지고 8분의 1을 넘고 그럼 층수에 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주거 용도로 개조를 해서 매달 월세를 받고 사람이 거주를 하게 되면 그거를 주택으로 보는 거죠. 제가 그 옥탑방의 양도세 폭탄 그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매우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옥탑에 관련된 내용이 8분의 1 이 숫자와 매우 민감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승강기 탑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탑은요, 우리가 지리외신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승강기 탑의 1조 기준 적용에 대한 지리외신이 있습니다. 1996년 10월 28일자 지리외신인데요. 공동주택의 승강기 탑 등으로 건축 면적 8분의 1 이하이거나 높이가 12m 이하인 경우에 일조권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옥탑이 일조권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8분의 1 이하이면서 높이가 12m인 승강기 탑 같은 경우는 답신이 건축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이죠. 아니하는 부분은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우리 방금 전에 본 건축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 옥탑의 8분의 1 이하와 12m 이하인 경우는 높이에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조권 적용해도 예외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걸 해보면 층수까지는 일조권 제한을 받죠.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처럼 3층까지는 받는데 옥탑이 이렇게 뻘쭘하게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옥탑은 일조권을 안 받기 때문에 이렇게 뻘쭘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다만 8분의 1 이하인 경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리회신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사실 건축법을 우리가 찾아봐도 그 내용을 명확하게 좀 찾아보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리회신에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옥탑에 대한 일조권에 궁금하신 분은 이 건교부 건축 58070-4126 이 지리회신 내용을 해당 주무관하고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를 보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원칙을 보면은 건축물이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서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그러니까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땅이 경사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변에 면한 부분, A 부분, B 부분, C 부분, D 부분이 경사가 다 다를 경우에 이제 건축물을 우리가 그 위에다가 신축을 할 경우에는 건축물이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보는 거죠. 대지 전체의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이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따져서 그 건축물이 접하는 부분의 가중평균한 높이를 산정을 해서 그 가상 평균한 레벨을 가지고 건축물의 높이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그림 보시면 단면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건축물이 접하는 가중평균한 부분의 높이를 우리가 본다. 이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법 해설 30회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건축물의 면적과 높이, 그리고 옥상, 그리고 다락, 또 승강기 탑의 일조권, 이 내용들이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분 설계할 때 이거를 잘 따져보시고 설계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법의 주요한 내용들을 좀 많이 설명한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 이제 건축법의 어떤 용어의 정의라든가 높이라든가 좀 중요한 것들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건축법에서 보면 이 파트가 끝나면서 이제 건축 허가와 신고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설계를 할 때 중요한 내용들을 좀 다 짚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앞으로 건축법 해설을 꾸준히 강의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해외에서 공부하시는 또 해외에서 유학하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를 좀 보고 계시는데요. 해외에서 유학하시는 분들 한국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적응해야 될 부분이 이 바로 건축 법규입니다. 모든 나라별로 이 건축법에 대한 코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빨리 익숙하고 적응해야만 어떤 건축물의 설계를 디자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 건축법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서 실무에 적용을 해봐야만 이게 정말 자신의 지식으로 체화되기 때문에 이 건축법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건축법 해설 자주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법 해설 30회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영 건축사였습니다.